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조선왕조실록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담은 기록 조선왕조실록.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에 이해하는 조선왕조실록 두 번째 편은요, 11대 중종부터 16대 인조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낭독했었던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부터 한 번에 이해하는 조선왕조실록까지 제 영상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편 요구를 댓글로 많이 들었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두 번째 낭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해보고 싶은 작품들도 많고 다뤄보고 싶은 장르들도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는요, 유독 조선왕조실록 낭독을 하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 발췌 낭독을 하면 거의 낭독이 3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낭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크립트를 짜서 작업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무슨 단어인지 몰라서 사전도 찾아보고 발음도 어려워서 몇 번 녹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도 참 많이 틀리고 참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전혀 그런 거 모르게 다 싹둑싹둑 켜내거든요. 완성된 오디오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낭독회 열기 전에 커뮤니티로 작품에 대한 추천을 받았잖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조만간 곧 낭독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책 속에서는요,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전통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자료,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의 작업 성과물들을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권하는데요. 12세기 대표 사서인 삼국사기와 쌍벽을 이루는 삼국유사, 마지막으로 고려서까지 추천을 하고 있네요. 삼국사기로는 낭독회를 한번 연 적이 있으니까 후에는 삼국유사와 고려사 또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낭독해야 될 게 많네요. 네. 많으면 좋은 거니까. 네. 네, 그럼 조선 472년간의 역사를 편찬한 사서 조선왕조실록,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조선왕조실록 11대 중종기. 중종 공의왕의 이름은 역이고 자는 낙천으로 처음엔 진성대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 39년간 있었다. 57세를 살았고 장지는 정릉이다. 중종 원년 1506년 전임 이조판서 성희안은 연산주의 무도함에 장차 종사가 전복될 것임을 알았다. 이에 그는 성종의 차남인 진성대군 역을 옹림하고자 하였는데 장군 박원종과 이조판서 유순정과 함께
몰래 이를 모의한 뒤에 이를 유자광에게 알리게 하였다. 그해 가을 9월, 성희안 등이 밤을 타 군사를 일으켰고 마침내 연희궁에 있는 연산주를 포위하게 된다. 이에 정현왕후는 역에게 즉위를 명함과 동시에 배주는 연산군으로 강등하여 강화로 추방을 하였다. 중종 5년 1510년 삼포외란.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하였을 당시 항복했던 섬주민들은 조선의 제포, 연포, 부산포 등지에 살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점점 외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은 잠옷 교만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첨사 이유증은 이런 양태를 싫어한 나머지 이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키곤 하였는데 이에 섬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해 여름 4월, 이들은 몰래 대마도 병사의 지원을 받아 이유증을 습격하고 사방을 위협하는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윤덕을 도체 찰사로 삼고는 여러 병사들을 거느리고 토벌을 명하였는데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이리 말하였다. 삼포의 왜군은 100년 동안 재앙의 근원이었는데 오늘 저들이 배반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이 기회에 다 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 또한 그렇다고 여겨 병사들을 진격시키니 순식간에 300여 명의 목이 날아갔다. 이로써 삼포의 왜군은 자치를 감추고 만다. 중종 13년 1518년 조광조의 부상. 옛 제도에서는 임금이 의자에 앉으면 백관들을 시립하고 임금이 바닥에 앉으면 삼공이하가 모두 부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데 시강 조광조는 그 모습을 본 뒤에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얘는 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을 지나치면 비례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군신 간의 예는 그 좀비가 너무 차이가 나오니 군신 간의 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여 부복하는 예는 폐지함이 어떠하십니까? 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조광조를 발탁하여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조광조의 비판. 당시 건주에 속고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범찰의 후손으로서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여 소요를 일으키곤 하였는데 이에 왕은 삼공에게 명하여 이 지방을 함길도 방어사로 삼고는 속고내를 기습하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방이 출발하려 하는데 조광조가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몰래 기습하여 상대방을 사로잡는 일은 오랑캐를 방어하는 방법이 아니옵니다. 어찌 당당한 조정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결정하지 못하며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유담년이 말하였다. 밭을 가는 일은 사내종에게 물어봐야 마땅하고 배를 짜는 일은 계집종에게 물어봐야 마땅합니다. 신이 젊었을 적 적들이 변방에 출입을 하여 이 오랑캐의 정세를 잘 아는데 이런 진실로 걱정거리가 되옵니다. 저 물정 어두운 선비의 말은 예적부터 이런 식이었으니 이를 결코 시행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왕은 오래도록 생각을 하다 결국 조광조의 편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지방은 파견을 그만두었고 이후로 조정의 신료들은 조광조를 흘겨보는 이가 많았다. (12대) 인종기. 인종 영정왕의 이름은 호이며 중종의 장남이다. 왕위에 1년간을 있었고 장지는 혈웅이다. 인종 원년 1545년 인종의 승하. 왕은 동궁으로 20년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학문을 닦았으며 행실도 독실하였다. 중종이 병에 걸려 간호할 적엔 몹시 추운 날에도 늘 날이 밝을 때까지 바깥에 서 있었으며 상제 노릇을 할 적엔 6일간 미음조차 먹질 않았다. 인종은 평소 병치레가 잦았는데 부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 결국 가을 7월 왕은 죽게 된다. 왕이 죽은 날에는 깊은 산속이나 궁벽한 골짜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조차도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에 곡하는 소리가 하루에 1000리를 갔다고 한다. 인종의 후사가 없어 경원대군 환이 유명을 받아 즉위하니 그때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다. 결국 문정왕후가 수렴 첨정을 하게 된다. (13대) 명종기. 명종 공헌왕의 이름은 환이며 자는 대양으로 증종의 차남이다. 왕위에 22년간을 있었고 32세를 살았으며 장지는 강릉이다. 명종 원년 1546년 서경덕의 서거. 1546년 7월 징사 서경덕이 죽었다. 서경덕은 본디 개성 사람으로 영험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물리를 추구하길 좋아하며 천지 만물의 이름을 벽에다 모두 써놓고는 이를 통달할 때까지 생각만을 하였다. 그로써 6년이 지난 후 사서오경 속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되매 한 차례 과거를 응시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그의 저술로는 원리기설, 귀신사생설, 성음애 등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가 거처하는 곳을 인연하여 그를 화담선생이라 불렀다. 명종 4년 1549년 상진과 소. 1549년 상진으로 우의정을 삼았다. 상진이 처음 벼슬할 적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가다 길가에 소 2마리를 보고 물어왔다. 저 소 2마리 가운데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갑니까? 이에 농부는 작은 놈이 더 잘 갈지요 라며 귓속말로 대답을 하니 상진은 재차 물어왔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를 비밀스럽게 말하시는 겁니까?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마찬가지인데 우열을 앞에서 드러내서 난이 되지요. 농부의 말을 들은 상진은 사죄하며 말하였다. 공은 숨은 군자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후부터 상진은 단 한 번도 남의 기분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명종 10년 1555년 이황. 예한 사람 이황은 이악의 조예가 깊었다.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가 되었을 적엔 이연적과 함께 상소하여 당시 일에 대해 논의하였으니 잠옷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큰 옥사가 일어나 형이었던 이해가 죄 없이 죽자 이후부터 이황은 스스로 개탄하여 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의 봄 정월, 병을 핑계로 병조 참의를 사직하고 떠났다. 왕은 그의 재주를 중하게 여겨 교지로 그를 불러 서울에 들어와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이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을묘외병. 5월의 여름, 일본이 170여 척을 끌고 전라도 연해 고을들을 침략한 다음 그 승기를 탄 뒤 영암군에 이르렀다. 전주부윤 이웅경이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구원에 나서자 도적들과 교궁 앞에서 마주쳤다. 이에 이웅경이 공사들에게 명하여 화살로 적장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맞추게 하였는데 그러자 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틈에 이웅경은 바람을 타고 불화살을 놔 세차게 공격을 하니 이에 수백여 명의 목이 날아갔다. 마침내 적은 군량과 마초를 버리고 재빨리 달아나고 만다. 명종 21년 1566년 조식과 명종. 예전에 조식이 중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었다. 헌데 왕이 즉위하자 봉서를 올려 자전께서는 깊고 성스러우시나 깊은 궁궐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유충하시나 선왕의 고사이신데 이 많은 하늘의 재앙과 인심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은 과부라는 말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였고 좌의정 상진이 이리 말하였다. 저사와 조정 대신은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 준엄하지 않으면 취할 바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르러 조식이 상소원 주부로 부름을 받고 살해하고자 왔으므로 왕은 가까이 불러 편전에서 만나보시고 고금 칠안에 대해 물어왔다. 하니 조식이 말하였다. 칠안의 자취는 모두 이미 여러 서적에 실려 있으니 전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지러움을 버리고 다스림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군신 사이에 성의와 믿음이 있어야 할 따름입니다. 이에 왕은 옳다고 칭찬을 하며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으셨다. 조식은 마침내 살해를 하고 돌아갔다. (14대) 선조기. 선조 소경왕의 이름은 연이고 초명은 균으로 중종의 7째 아들인 덕훈궁 초의 셋째 아들이다. 처음엔 하성군에 봉해졌으며 명종의 대통을 이었다. 왕위엔 41년간을 있었으며 57세를 살았고 장지는 몽릉이다. 선조 원년 1568년 이이의 등장.
이인은 7세의 경서에 능통하였으며 소년이 된 후엔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를 따라 불법을 1년 동안 공부하였다. 그러다 홀연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정주서를 읽고 같은 군에 있는 성운과 벗하며 서로 학문을 닦았다. 후에 부친의 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시에서 급제시 3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원을 하였다. 이에 왕은 이를 홍문관 교리에 제수했는데 이는 지난날 불교에 물들었던 허물이 있다며 이를 사양하였으나 왕이 위로하고 장려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 2년 1569년 토정 이지함. 이지함은 이색의 후손인데 어려서 서경덕을 따라 논이러 박식하고 능력이 많았다. 일찍이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곡식 수첨성을 장만하였는데 얼마 후 웃으며 모두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그만두었다. 배고픔을 잘 견디어서 더러 열흘씩도 굶었으며 더러는 새로 만든 관을 쓰고 다니다 밥을 지어 먹고는 다시 씻어 쓰기도 하였다. 벼슬 하지 않고 사대부 사이에 논일며 사대부를 얕보았는데 말년에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니 왕은 그 이름을 듣고 아산 현감에 제수했다. 이지함은 아산현의 유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큰 집을 지어 이들을 살게 하였으며 손수 이를 가르쳐 각각 자신의 의식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김계이가 이에게 이지함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 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물에 비유하면 그런 신기한 꽃, 기이한 풀이니 공이나 조 같은 부류가 아니올세. 이지함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비록 콩이나 조는 아니지만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는 될 수 없겠는가. 선조 8년 1581년 김효연과 심의겸 동서 분당의 시작. 10월의 겨울 이조자와 김효연을 보내 삼척 부사로 삼고 외척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삼았다. 김효연은 젊은 시절 재주가 있다는 이름이 있었다. 일찍이 그가 유원영의 사이와 함께 독서를 하였는데 심의경이 이를 보고 경박하다 생각하여 어찌하여 이 사람은 권세 있고 간사한 사람에게 붙었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후 김효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잠옷 청수 고절을 지니고 관직에 맞는 직분을 행하였다. 조선의 옛 법규에 이조의 주인은 좌랑의 그 시비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좌랑의 지위는 비록 낮으나 직책이 특히 중요하여 전랑이라 불리었다. 이조 전랑 오건이 김효연을 첨거하여 좌랑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심의경이 이를 듣고 급히 저지하고 만다. 이로써 김효연이 6, 7년 낮은 지위에 머무르다 비로소 전랑이 되자 심의경을 못마땅해 하는 점이 있었다. 마침 전랑의 결혼이 생겼을 때 심의경의 아우 심춘경을 청거한 자가 있었다. 그때 김효연이 말하였다. 전랑이 어찌 외척의 전유물이겠는가?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였다. 이에 심의경에 편드는 사람은 심의경이 비록 외척이지만 나이와 덕망이 높아 사대부의 마음을 얻었으니 권영을 담당할 만한 인물이라 말하였다.
김효연을 편드는 사람은 김효연이 이미 젊었을 적 뜻을 버리고 올바른 선비가 되었으니 그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사간 허엽을 영수로 삼았다. 이렇게 양쪽의 의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마침내 널리 퍼져 당을 이루게 되니 이를 동인과 서인이라 일컬었다. 동과 서는 각각 김효연과 심의경 두 사람이 살던 곳을 가리킨다. 이가 이것을 근심하여 두 사람을 모두 내쳐 말의 근원을 잘라야 한다고 청하니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선조 12년 1579년 이와 붕당에 관한 상소. 당시의 당론의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날로 심해졌다. 동당 가운데 등용된 이가 서당보다 많았던 까닭에 서당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금고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대사관 이가 상소하며 심의겸 김효연 등이 분당한 이유와 이를 고칠 계책을 절실하게 말하였다. 동서의 이름이 다 나오고 나서 조정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오니 이것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이라 부를만 하옵니다. 무릇 김효원도 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심의겸 또한 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됨을 논하자면 모두 쓸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말하자면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데도 당시의 중론은 오직 국론의 옳음을 강제로 정하려고 하며 동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동쪽은 옳고 서쪽은 사악하다라고 말하게 한 후에야 벼슬을 주었습니다. 조정은 천하의 조정이고 벼슬아치는 나라의 공유물일진데 이는 마땅히 공론으로서 한 시대의 사람들의 재주를 모두 써야만 합니다. 두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행동거지를 정하는데 어찌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왕은 상소의 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채직을 명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동당에서는 이를 분분하게 공격하였다. 선조 16년 1583년 붕당의 기원. 예전 이가 대사원에 있을 적에 장령 정인홍이 심의경이 상중에 있으면서 기복을 도모한 죄를 탄핵해야 한다고 청한 데에 대해 이를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정인홍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이조랑과 이벌이 이에게 말하였다. 공은 사류가 공에게 유감을 지닌 것을 아십니까? 심의겸을 일단 파직시키면 동서가 다시 합해질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는 어쩔 수 없이 정인홍의 의견을 쫓아 심의겸을 탄핵하였다. 게다가 얼마 후에 이는 윤병훈을 논하여 탄핵하였는데 이 일까지 겹쳐 동인이 더욱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왕이 크게 노하여 조정이 편안하지 못함에 여기 이른 것은 이 모두 심의겸과 김호연 두 사람 때문이다. 어서 빨리 이 둘을 멀리 유배 보내도록 하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먼저 조선을 멸하고 명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4월의 여름 일본 모든 섬의 수륙병과 응원병 21만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기 이르렀다. 먼저 가등청정, 가토 기요사마,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명하여 육병을 거느리고 가게 하니 가등청정등은 바다를 건너 부산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이에 동래성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호령하기를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 라고 말하니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에 대답하였다. 이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건 어렵구나. 마침내 적이 동래성을 세 겹으로 에워쌌다. 송상현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싸웠으나 결국 반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고 만다. 이윽고 송상현은 대궐을 향해 배사한 후에 나무에 기댄 자세로 바르게 앉아 칼을 받고 죽었다. 마침내 왜적은 멀리 말을 달려 북으로 향하게 된다. 동래 함락. 왕이 동래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립을 임명하여 도순 변사로 삼아 복원을 하사한 다음 여러 장군을 거느리고 남쪽에 내려가도록 하였다. 이순신과 거제 앞바다의 전투. 전라 자수사 이순신은 거제 앞바다에서 일본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당시에 일본 수군장 구기, 가용, 내도, 강친 등이 육병에 이어 진출하여 잇따라 여러 진을 함락시키자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순신을 도와주길 청하였다. 전부터 이순신은 앞으로 일본이 반드시 조선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전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배 위에 널빤지를 덮어 거북이 등 같은 모양을 하고 배의 8면에 구멍을 뚫어 병기를 장착하였으며 좌우에 각각 12개의 노를 설치하고 널빤지 위에 각각 송곳과 칼날을 나란히 박은 배를 만들었으니 이를 거북선이라 불렀다. 이때 이순신은 거북선 80여 척을 거느리고 옥포에서 적선 26척을 다 격퇴시켰다. 다시 나아가 노량에서 적을 대패시키고 사천 앞바다에 이르러 남은 배 13척을 다 불살라 왜적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총알을 맞았으나 이를 감추고는 날이 저물도록 전투를 독려하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하에게 이를 파내도록 하였다. 승전 소식이 들리자 이순신은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당항포 해전. 이순신이 본영으로부터 사량을 향해 전진하다 당포에 이르러 적선을 만났다. 그는 적장 하나가 큰 함선의 선두에서 전투를 독려하는 것을 보고 통전을 쏘아 바다에 빠뜨리니 이내 곧 적들은 어지러워졌다. 이순신은 이 승세를 타고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얼마 후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끌고 오자 당항포에서 적과 크게 싸워 적장을 죽이고는 그 선박 30여 척을 파괴시켰다. 또한 영등포에서 싸워 왜적의 정군을 섬멸하니 온 사방에 우리 군의 함성이 크게 진동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이순신에게 자헌대부를 더해주었다. 의병장 곽재우. 현풍사람 곽재우는 감사 곽월의 아들이다. 그는 뜻이 크고 기계가 있었으며 뛰어난 절개를 좋아하여 과거를 일삼지 않았다. 나이 40에 도롱이 입고 삿갓을 쓰고 집신을 신은 채 고기나 잡으며 산과 못 사이를 오고 갔다. 그러나 병난이 일어나자 집안의 재물을 사용하여 병사 70여 명을 모으고
정진과 하만 사이에서 적을 공격하여 50여 명을 참수하였다. 이후 곽재우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했다. 곽재우는 현풍현의 경계에 주둔하면서 적이 가까이 오면 이들을 섬멸하였다. 항상 붉은 옷을 입었고 적의 진영을 마음대로 날듯이 출입하며 호련히 사라지고 나요. 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이라 부르며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 경계하였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곽재우에게 유곡 찰방을 제수하였다. 이순신의 고성전투. 이순신은 일본 군대를 고성 앞바다에서 크게 무찔렀다. 당시에 일본 수군은 수전에서 자주 패하자 화가 나 대대적인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에 이순신은 정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자 원균의 군대와 규합하여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적을 맞이하였다. 견내량에 이르러 적선을 만나자 원균이 곧바로 맞부딪히고자 하였다. 허나 이순신은 이곳의 해양은 좁고 낮아 싸울 수가 없으니 짐짓 패한 적을 유인하여 큰 바다로 나간 후에 공격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말리었다. 원균이 이 말을 수용하니 이순신은 두 장수와 함께 전진하여 적을 침범하다 호련히 후퇴하여 달아났다. 적들은 과연 승기를 타는 줄 알고 섣불리 뒤쫓아왔다. 그렇게 한산도에 이르자 이순신은 곧바로 배를 돌려 선봉에서 공격하여 70여 척의 배를 파괴하고 만다. 이 전투에선 적장 내도와 강친이 죽었고 병사 역시 9천여 명이 죽었으니 온 바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김시민 장군과 진주성. 애초부터 진주 판관 김시민은 재략이 있었다. 병사를 차출하여 금산 등 여러 곳에서 적을 공격하였는데 조정에선 그를 발탁하여 진주 목사 겸 병사를 삼았다. 이때 외적은 수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김시민은 소수의 병사로 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깃발을 펼쳐 병사처럼 보이게 하고는 악공으로 하여 성루에서 피리를 불게 하여 한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외적은 대나무 사다리와 산붕을 만들어 공격하였는데 낮에 시작되어 밤이 되도록 계속되었다. 허나 김시민은 전략을 펴 일일이 막아내었고 상당히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적의 기세가 꺾였으나 불행하게도 김시민은 이마에 적의 탄알을 맞고 만다. 선조 26년 1593년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전투. (2월) 권율이 명나라 군사와 연락하여 서울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전라수사 성거이에게 자신의 대군을 대신 거느리게 하고 자신은 정병 4천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진을 쳤다. 이후 가등 청정과 평의지 등이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 공격하였는데 권율은 호남의 명궁사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다. 이들이 화살을 쏘기만 하여도 반드시 명중하였으므로 적들은 감히 위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번에 적은 긴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타고 올라오며 가마 위에 총수가 총을 쏘기 시작했다. 권율은 이에 조경의 계책을 받아들여 큰 칼날 2개를 대포 아래 묶어 가마가 가까이 오길 기다렸다. 이윽고 가마가 가까이 오자 대포알을 쏘니 가마가 번번이 부서지고
가마에 타고 있었던 적도 칼날에 찍혀 나라가 떨어졌다. 묘시에서 유시까지 3번 싸우는 동안 적군은 죽거나 다친 병사가 매우 많았으므로 급속도로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권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권율의 군사는 마침 화살이 다 떨어졌는데 이때 다행히도 경기수사 이빈이 배에다 화살 수만 개를 싣고 도착했다. 권율의 군사들은 기뻐하며 모두 화살을 일제히 쏘니 결국 적은 패하며 달아나고 만다. 선조 29년 1596년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순신. 당시 소서 행정은 이순신을 두려워하여 계책을 써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휘하에 있는 요시라로 하여금 김경서와 결탁하여 거짓으로 충성과 정성을 바친 후에 김경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렇듯 화친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등청정 때문입니다. 제가 그를 매우 미워하는데 모일의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올 것이니 그날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서가 왕에게 달려가 이를 아뢰었고 이 말을 들은 왕은 그것을 은밀히 이순신에게 유시하였다. 허나 이순신은 적이 올 경우 필시 많은 복병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따르지 않았다. 가등청정이 나왔는데도 이순신이 보이지 않자 요시라가 김경서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가등청정이 벌써 상륙하였습니다. 이에 김경서가 또 왕에게 같은 말을 아뢰니 왕은 이순신이 머뭇거리다 군기를 잃었다며 이순신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왕은 이순신을 국문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이역기가 김명원 이양복에게 다급하게 글을 보내어 이순신의 원통한 상황을 조목조목 말하고는 그를 보호해주라 간청하였다. 김명원 이양복은 모두 왕을 아련하여 이순신의 원통함을 변론하였으며 정탁마저 이순신은 명장이니 죽여서는 안 된다며 간곡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이순신을 살려주는 대신 백의종군에 봉하였다. 백의종군,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따라 전쟁으로 가는 것. 노량대첩과 이순신의 서거. 10월의 겨울, 이순신은 진리인과 함께 노량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으나 탄환에 맞아 결국 서거하고 만다. 당시 충독 형계와 경리 만세덕은 수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적을 물리치고자 모의를 하였다. 그 결과 마귀에겐 병사 24,000으로 동로를 주관하여 울산에서 가등청정을 막게 하고 동일원에게 병사 13,000으로 서로를 주관하여 순천에서 소서 행정을, 진린에게 병사 13,000으로 수로를 주관하여 이순신과 함께 협공케 하므로 여러 적을 동시에 진압하도록 명하였다. 마귀가 동래에서 울산에 도착하자 이를 본 가등청정은 성문을 굳게 지키며 나오질 않았다. 동일원은 진주에서 사천에 당도하여 법질도에서 적을 포위하였는데 적의 약한 모습을 본 동일원은 이내 곧 기습을 당하여 패주하니 적은 진주까지 뒤쫓아와 남강의 군량 1만 여섬을 약탈하였다. 유정은 순천에 도착하자 외적이 강화를 청하였는데 이때 유정은 소서 행장을 속여
그를 잡으려는 묘수를 꺼냈다. 이윽고 소서행정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정은 마귀와 함께 그를 포위하니 소서행정은 매우 궁색해져 후퇴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소서행정은 은 100냥과 보도 50개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병사가 기하여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원컨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곧 소서행정은 여러 척의 배를 먼저 출항하게 하였는데 이순신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죽이려 하자 다시금 소서행정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이 총검을 줄 테니 원컨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사뭇 웃으며 이를 거절한 뒤 말하였다. 내가 적을 공격한 이래로 획득한 총검이 매우 많을 것인데 어찌 이것을 다 사용하겠는가? 이에 마침내 병사를 전진시켜 소서행정을 공격하니 진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윽고 노량에 이르러 외적의 배 50여 척을 격파했고 200여 급을 목베었다. 전장이 무르익자 소서행정이 공격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가매 성만자 휘하의 심도노가 이를 보고 구원병을 이끌고 다가왔다. 다시금 또 한 번의 전투가 시작됐다. 이때 이순신은 친히 북을 치며 싸움을 격려했는데 날아오던 탄환이 그의 가슴을 명중하고 만다. 얼른 좌우가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이순신은 서거한 뒤였다. 이순신 형의 아들 이완은 이순신이 죽으면서 남긴 명령에 따라 그의 죽음을 숨긴 채 싸움을 계속했다. 마침내 적을 다 물리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을 안 진리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진린의 군사들 또한 따라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이며 그 선조는 덕수 사람으로 후에 한경사족이 되었다. 그는 세종조 대제약을 지낸 이변의 5세 손으로 충성심이 굳고 용기가 깊었으며 법도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반드시 영을 내려 시행하게 했다. 그는 크고 작은 수십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일찍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논하는 사람은 모두 동방의 명정이라 말할 수 있는 저는 전에는 김유신이 있고 후에는 이 충무가 있다 라는 말을 하니 충무는 이순신의 시호이다. (15대) 광해주기. 광해주의 이름은 혼으로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왕위에 15년간 있었고 67세를 살았다. 광해주 2년 문묘 종사를 둘러싼 정쟁. 7월의 가을 태양 및 여러 도의 유생들이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연적, 이황 5사람을 종자묘에 종사하길 청하니 광해주가 윤허하였다. 얼마 후에 정인홍이 이연적과 이양 2사람을 내치고 자신의 스승인 조식으로 이를 대신케 하고자 2사람을 헐뜯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유생 이목 등이 붕괴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정인홍이 사사로운 정으로 공론을 막고자 하니 이 옳다할 수 있겠는가? 광해주가 이를 듣고 노하여 이목 등을 금고시켰으나 정인홍의 말은
끝내 시행되진 않았다. 광해주 12년 금해 명나라 침공 요구. 금나라가 조선의 병사를 물리친 다음 조선에 글을 보내 화평을 청하며 함께 남조를 공격하자 요구했다. 남조, 명나라. 이에 조선은 평안감사 박역으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는 대답을 쓰도록 했다. (16대) 인조기. 인조 헌문왕의 이름은 종이고 자는 화백이다. 선조의 5째 아들인 추존된 원종 정원대군의 장자이다. 처음엔 능양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엔 27년간 있었다. 55세를 살았고 장지는 장릉이다. 인조 원년 1623년 인조 반정. 문신 김유이기는 광해주가 무도하다 생각하여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종을 세우고자 의병을 일으켰다. 동료 최명길, 장유와 무신 이서, 신경진, 구갱, 구인후 등과 함께 협의한 후에 비밀리에 그 뜻을 능양군에게 청하니 능양군은 이를 허락했다. 당시 이서는 장단부서로 있었는데 3월의 봄 김유등이 이서로 하여금 덕진 산성을 건축하면서 성을 쌓을 일꾼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러 이를 훈련시켰다. 이윽고 훈련대장 박흥림과 내응하기로 약속하고 날짜를 정하여 기약을 하였는데 일이 조금씩 새어나가게 되어 박승종이 박흥림을 불러 힐난하였다. 공이 이서와 더불어 반역을 하려고 합니까? 당시에 박흥림에게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전처가 또 박승종과 첩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이에 박흥림은 웃으며 말하기를, 제가 만약 역적이 되어 목이 베이면 공의 딸도 마땅히 정몰이가 되어 노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혹 나라는 배반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찌 감히 공을 배반하겠습니까? 박승종은 마침내 의심을 풀면서 군대를 단지 창동궁 앞에만 주둔시키도록 하였다. 그렇게 기약한 날 밤 김유등이 능양군을 모시고 연서역으로 나와 이서의 군대를 만나 창동국에 이르니 마침내 국문을 빼앗고 들어가 여러 간신 등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드디어 선조의 가짜 신의를 설치하여 광해주를 광해군으로 패하고 능양군을 즉위하게 하니 이때의 거의한 자들은 모두 서인들이었다. 광해군의 유배. 패주 광해군을 광하에 유배하고 무릇 패주가 행한 어지러운 정치를 모두 원상 회복시켰다. 인조 5년 1627년 금나라의 누르하치에 조선 침공. 당시 금나라 군주 누르하치가 명예 요동경략 원숭환에게 자주 패배당하는 것을 분하고 억울해하다 결국 등에 종기가 나 죽음을 맞았다. 이에 둘째 아들 홍타시가 즉위하여 장차 중국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조선을 복종시켜 그 원조를 끊고자 하였다. 그의 봄 정월 극에 군사를 일으켜 의주부를 함락시키니 부윤 이완이 이를 막아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다. 인조의 피란. 평안감사 윤헌 및 황해병사 정호서 등이 안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왕은 강하로 피난을 갔고 영의정 김상용 등이 남아 서울을 지키고 만다. 최명길의 화칠론. 2월, 금나라 사람들이 황주에 도착하여 유해 강옥림과 함께 강화로 들어가 왕을 만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땅을 나누는 것이고, 둘은 모문용을 잡아 보내는 것이고, 셋은 병사 1만을 빌려주어 남조 공격을 돕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화해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완평군 최명길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소 병사를 양성하지 않아 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기미책을 쓸지언정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은 금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세 가지를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줄 수 있는 건 화평하는 것뿐이요. 금나라로 조선의 인지를 보냄. 금의 사신이 강화에 도착하여 금나라 임금의 글을 전달했다. 앞으로 조선은 국서에 명의 연호를 쓰지 말 것이며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왕은 최명길과 의논하여 그 글을 답함에 연호에 대한 일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왕의 아우를 대신 인질로 보내겠다 하였다. 이에 사간 윤황이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명분 없는 화평을 적에게 청하였으니 이는 결과적으로 항복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왕이 윤황의 관직을 삭탈하고 마침내 원창군을 보냈다. 얼마 후 유해가 또 강옥림과 함께 와 굳이 명예 영혼을 없앨 것을 청하니 왕은 이를 따르고야 만다. 금과 굴욕적인 화친. 3월에 단을 쌓고 금의 사신과 함께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유해는 왕이 친히 임하기를 권하였다. 허나 왕은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라 사양을 하고 제신에게 명하여 대신 행하도록 하였다. 맹세가 끝나자 병조판서 이정기로 하여금 금의 사신을 만나 조약을 정하게 하였는데 금의 임금에게 형이라 부르고 해마다 패백으로 예물을 보내기로 하였다. 금의 군신지국 요구.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의 맹약을 혁파하고 군신의 일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해마다 패백으로 황금 10,000냥과 백금 10,000냥, 5색의 무명모시를 각각 100만 피를 달라. 이에 왕은 사신을 보내 그들이 맹세를 깨트린 것을 책망하고 그 패백의 수를 간략히 해달라고 정하였다. 인조 14년 1638년 청해 요구. 나헌덕 이곽 등이 금에 이르렀는데 이때 금나라 임금이 황제에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청이라 고쳤다. 두 사람에게 축하 행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았다. 병자 호란 발발. 12월, 청인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압록강을 건너왔다. 인조의 남한산성 피난. 왕이 세자와 함께 서울을 나와 강화로 향하였는데 청나라 장수 마보대가 이미 병사로 양천강을 막아 끊었으니 왕이 갈 수가 없었다. 이에 이조판서 최명길이 제가 가서 청나라 장수를 만나
그들이 맹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따질 것이니 청컨대 전하는 그 틈에 빨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소서. 라고 아뢰자 왕이 이를 따랐다. 최명길은 소와 술을 가지고 가 마보대를 보고 귀국이 우리나라의 병사를 파견한 군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으니 마보대는 이렇게 답하였다. 내가 온 것은 오로지 귀국과 화친함에 있어. 만약 왕자와 대신 및 여러 적화인들을 보내오면 나는 당연히 말머리를 돌려 북으로 돌아갈 것이오. 최명길은 이 말을 듣고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얼마 후 청나라 병사가 전진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최명길은 김유 및 판서 김신국과 함께 세자를 청나라의 병영으로 보내자고 건의했다. 그러자 김상헌과 동양이 신익성 등이 모두 불가함을 말하였다. 지금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세자를 욕되게 하니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훈련대장 신경진 등에게 산성의 내문을 나눠 지키게 하고 여러 도에서도 남한산성으로 돌아와 도울 것을 유시했다. 도원수 김자점이 청인과 토산에서 싸우다 크게 패하였고 그 외에 여러 도에서 구원하러 온 병사들도 모두 패배하고 만다. 청의 군주가 문서로 말하길 조선에게 항복할 것을 재촉했다. 이에 왕은 최명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으나 한번 무릎을 꿇으면 다시 펼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최명길이 답하였다. 전하는 종묘, 사직, 생민을 위한다면 잠시 굴복하여 신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한때 굴복하고 다시 다른 날에 펴는 것은 이제 전하에게 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조판서 정훈이 상소하길 전하, 이제 만약 청에게 신이라 칭하면 군신의 구분을 정해지는 것이고 군신의 난임에 이미 정해지면 장차 그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이 나와 항복하길 명하면 전하는 나가서 항복하시겠습니까? 북으로 가길 명한다면 전하는 장차 북으로 가시겠습니까? 전하의 옷을 바꾸고 술잔을 돌리라고 명한다면 전하는 장차 복식을 바꾸고 술잔을 돌리시겠습니까? 최명길은 한번 신하라 칭함으로써 성의 보위를 풀고 임금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사는 것이 사직을 지키다 죽는 것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가 완성되자 김상원이 보고를 나서 이를 찢으며 통곡하곤 말하였다. 전하, 군신 상하가 함께 이 성을 지키다 만약 하늘의 보살핌을 입는다면 혹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한다면 다시는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속히 죽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최명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공들은 어찌 차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 이에 최명길이 말하였다. 어쩔 수 없소. 공은 이것을 찢지만 나는 이것을 주울 것이오. 이 표를 가지고 청나라 병영으로 가 바치니 정군주가 답하기를 왕은 반드시 친히 성에서 나와야 하며 적화인을 잡아 보내라.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짐은 듣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조선의 항복. 왕이 투서를 보고 근심하였는데 광하가 함락되어 왕자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나가서 항복하길 결정하였다. 왕은 결국 삼성에 나와 삼전도에 이르러 청의 군주를 보고는 항복하는 예를 행했다. 청의 군주가 묶어서 수레에 실는 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다만 3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였다. 조선의 두 왕자 청국행. 윤 2월 청의 군주가 병사를 거두고 조선의 세자와 복림대군 및 오달제 등과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들러 홍익한도 함께 잡아갔다. 윤집 오달제가 잡혀 북으로 가는 도중 윤집이 스스로 자진하고자 하여 오달제에게 말하기를 이 오랑캐 조정에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우리나라 땅에서 깨끗이 죽는 게 낫겠소. 허나 오달제는 옳지 않다고 말하며 한 세대의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로 한 번은 죽소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마땅히 명백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빌부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시오. 결국 윤집과 오달제는 심양에 도착하여 예부에 갇혔다. 4월의 여름, 용골대가 두 사람을 불러 청군주의 말을 전하였다. 너희들은 척화저의 우두머리가 아니니 짐은 반드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저절을 거느리고 와 살게 해주겠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다만 어서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와 무슨 일을 하겠소? 옹골대가 한편으론 회유하고 한편으론 위협하였으나 두 사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용골대는 마침내 그들을 묶어 서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이라고 명하였다. 바야흐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갈 적에 그들은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며 사납게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혹은 홍익한도 두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죽었다 라고 하기도 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삼학사라 불렀다.